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내년까지 이어가며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한 가계빚이 실물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인데요. 대출 수요는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받아주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집값 상승세를 막기 어렵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가계빚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 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인 그리고 불확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요. 경제적인 어떤 오르고 내림이 심하고 예측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가계빚이 너무 과도하다는 경고음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세훈 박사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일단 가계 부채 규모를 놓고 보면요. 지금 이제 2분기 말까지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2분기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 부채 잔액은 지금 1,805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에만 41조 원의 가계 부채가 증가를 하거든요. 이게 비율로 보면 2.3%에서 2.4%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기 3개월 동안 2.4% 정도 증가를 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만약에 이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10% 이상 가계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절대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지만 증가 속도가 사실은 너무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작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동안의 그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약 10% 가까이 증가를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우리가 보통 소득 수준을 GDP로 측정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소득 수준이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빚은 거의 10%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냐를 판단을 할 때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 개념인 건데 이 비율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04%거든요.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OECD 국가들, 32개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1등이거든요. 좋지 않은 걸로 지금 1등을 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미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 79% 정도 나오고요. 영국은 91% 정도 나옵니다. 프랑스 68%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86%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10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소득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이런 점은 분명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치로만 보면은 정말 가계빚에 대한 그 경고음이 빨간불이 들어올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규채 박사님 보시기에는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 상황 전반적으로 같이 말씀을 주시면 역시 뭐 가계빚에 대한 우려 상황이 우려될 만하다 같이 이렇게 보십니까? 예, 뭐 거의 같습니다. 이게 뭐 국가적인 상황이고요. 지역 차원에서도 동일합니다만은 이 대구와 경북을 봤을 때는 조금 상이한 그런 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경북은 일반 신용대출 위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7월달 기준으로요. 이제 올해 7월달입니다. 7월달 기준으로 총 대출금이 95조 1,829억입니다. 이 중에서 가계대출이 39.8%인데요. 이 대구가요. 그런데 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71.8%입니다. 대구 자체가. 뭐 아파트도 많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게 자산 자체가 이게 유동성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7월달 대비해서 한 3조 8천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은 보면 조금 다른 성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총 대출금이 47조 8,95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가계 대출이 32.6%인데요. 이제 기업 대출이 조금 많기 때문에 경북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습니다만은 또 농촌 지역도 있고 그래서 가계 대출 중에서 주택 담보 대출 비중은 조금 낮습니다. 54.8%인데 그 지난해 똑같이 7월 달 대비해서 오히려 1,000억 원 정도가 경북은 감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주택 담보 대출이 경북 지역에서는 감소했지만은 실제 신용 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북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주택보다는 일반 서민들의 어떤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개가 역시 증가 속도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택에 관한 비중이 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생계 자금을 위한 대출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특히나 지금 전체적으로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청년 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 20대, 30대 청년층의 가계 대출이 이게 증가 속도가 만만치 않다,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에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 대출의 증가 내용과 이 속도에 대해서는 황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2030 세대는 일단은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부채 증가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르다는 이런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이제 지난 1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약 10% 내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10%보다 2030 세대의 부채 증가 속도는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2030 세대 가계부채 증가율을 살펴보면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12.8%, 약 14% 정도 나온단 네. 말이에요. 나머지 연령층의 증가율이 지금 7.8%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채 증가를 사실상 2030 세대가 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2030 세대들이 부채 증가하는 그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주로 전세 자금 대출이 가장 이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네. 주거 환경과 관련된 부분, 이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네. 덩달아서 전세 이거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 중심으로 2030 세대의 이런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전세 자금뿐만이 아니라 신용 대출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 대출 같은 경우도 무려 20%나 증가를 하고 네. 전세 자금 대출도 한 21% 증가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득 대비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젊은 계층이 얼마나 많은 소득 증가율이 만약에 이 정도와 비슷하게 간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는데 2030 세대의 소득 증가율은 10%가 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제 소득 증가율을 보면 4% 내에서 많아야 4%에서 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채 증가율은 거의 14%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더더군다나 이 신용융자, 신용대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뭘 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주식이나 네. 혹은 암호화폐 이런 쪽에 투자하는 데도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네.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살펴봤을 때 그래도 전세 자금 대출은 그래도 좀 불가피하니까요. 불가피한 실수요, 그다음에 좀 안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신용 대출을 왕창 받아서 이것을 주식을 산다거나 혹은 암호화폐를 산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임규철 실장 보시기에도 우리 지역 역시 전체적인 거하고 변화가 없지요? 2030 세대의 전반적인 그 추세고요. 또 이게 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신 걸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요. 국내 가구의 연 평균 그 소득이 6,835만 원입니다. 네. 이 6,835만 원인데 그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대비해서 이 소득은 1.9% 증가했는데 실제로 부채는 4.7% 증가했습니다. 네. 거의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게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부채 증가 속도도 전반적인 연령대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이렇게 봤을 때 20대, 30대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40대, 50대도 빠르다 이겁니다. 근데 40대, 50대는 자산 축적 정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 네. 20, 30대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그 부채 절대적인 양은 적지만은 실제로 이 감당해야 본인들한테 되는 거. 부담되는 거는 엄청나게 이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도 사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그 가계대출 부분으로 2030 세대가 이제 지금 투자 뭐 일종의 투자인지 투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2030 세대의 그 자본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여기 정가분 그러니까 최근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늘어난 정가분의 거의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 지금 그 주택 부분마저도 불가피하게 전세 금액이 상승한 거에 따라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예. 부채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예. 거기에 더해서 추격 매수한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대출을 해서 주택을 예. 구입하려고 하는 상당 부분 투기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수요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마치 붐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네. 뭐 현재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이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안절부절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빚이 있어가지고 부채가 증가하면 위험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빚을 빨리 탕감하고 나도 빚 없는 인생을 좀 살고 싶다는 이런 욕망이 투영이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더 위험한데 뛰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홍 박사님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빚이 다 위험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빚도 적절히 활용을 하면 오히려 이제 자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지금 젊은 특히 2030 세대가 빚을 활용하는 자세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 내지는 빚을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금리가 낮으니까 이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이 빚이 나중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대비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빚을 내지 않으면 사실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절망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젊은 세대를 더욱더 이렇게 빚에 매달리게 만드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결과로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은 먼저 임 실장님 예. 이번 부채의 비율 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하나의 요인을 꼽자면 제일 먼저 어떤 걸 꼽으시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2020년, 21년 네. 이 사이에 또 최근 들어서 이게 갑자기 또 급상승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첫 번째는 생계자금입니다. 생계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도 지금 경북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 저금리로 인한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나 뭐 전반적인 시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연령대 관계없이 이분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죠. 마치 또 최근에는 이런 자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 전체 분위기에 뒤처지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산 투자를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그 투자의 3요소는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얘기입니다만 예금, 주식, 부동산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부동산으로 간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인데 이 수익성이 높다는 건 실제로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주로 이제 투자나 생계자금에 투입된 비용 때문에 부채 비율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홍 박사님도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주택 자금 부담이 오르게 됐는데 이 요인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생계자금도 있고 아니면 젊은 층들이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보겠다는 욕망도 있을 텐데 어느 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금리 플러스 유동성 확대 정책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가격이 왜 상승하느냐?
젊은 층이 왜 이런 흐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느냐를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유동성 확대 정책에서 기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공급을 확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공급 확대를 하다 보면 항상 이게 고르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특정 지역에 좀 몰린단 말이에요. 네.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들의 급등, 버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정책이라고 평가해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사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 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근데 이 가계빚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리스크로 돌아올 텐데 금융위원장은 밀물 들어오는데 지금 갯벌로 들어가는 꼴이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두 분도 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시는지 먼저 듣고 구체적인 것 하나씩 짚어보죠. 왜 이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이거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주택 가격 하락 문제입니다. 아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 시스템 전체의 어떤 위험성.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만은 실예로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지고 또 공실률도 늘어나고 또 이분들의 그 공실률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폐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리금 상환 여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 감소로 이어지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상태에서 또 이 주택 사업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또 수익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 소득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취약차주 그러니까 소득 1분위, 2분위 계층에 있는 그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들이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부채 여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자영업자들이 역시 뭐 원래 뭐 2017년 이 정도부터 시작이가 우리 지역 경제가 그렇다는 건 결국 국가 경제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 소비 부분이 이쪽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이쪽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취약차주들이 그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식 가격 하락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 나타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 가격은 아까 그 뭐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단기적인 사이클을 이렇게 돌기 때문에 최근에도 막 상승 추세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만은 그 차입에 따른 주식 투자는 앞으로 이제 아주 미약한 수준으로 그냥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전반적인 빚이 많게 되면은 뭐 대출로 인해서 주식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주식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약간 하락하는 시장 장세가 이렇게 약간 그 불안정해지는 그런 성향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금리 부분도 금리 상승,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 것은 빚이 많아지면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져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줄어든다는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가계부채 우리가 왜 이렇게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실의 위험성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 이 부실이 대부분은 금융회사에 집중됩니다. 은행이라든지 혹은 비슷한 종류의 금융회사에 그 부실이 집중되죠. 그러면 금융회사에 자금 경색이 발생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가게가 빚을 못 갚으니까 금융회사가 그러면 금융회사도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돈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자금 경색이 가계부채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업들은 일상적인 경영 활동상에서 계속 자금을 끌어쓰고 갚고 또 끌어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금융회사가 기업들의 이러한 자금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계부채의 부실화에서 시작되지만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기업의
부도로 연결될 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도로 만약에 기업이 부도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네. 돼버리거든요. 네, 네. 기업이 부도로 가게 되면 전반적인 그 금융시장의 경색뿐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 위기가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제 기사는 이제 우리 가게 기업 이제 고용 되어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파급되는 모습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부실화되는 것들은 최소 한도로 억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게 이게 결국은 기업 부도로 연결되고 실업자 양산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네.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우리 몸으로 치자면 일종의 그 가계부채가 혈전이 많이 쌓여서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다가 나중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몸에 문제가 오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발점처럼 보일 네네. 수도 있는. 국가 경제 전체가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제 가계 대출을 급히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할 정도로 규제를 여러 가지 제한책들을 내놨습니다. 그 실효성 혹은 또 후유증 두 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연간 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고강도 규제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상 가능한 조치들 어떤 것들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관련되는 대책이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추정을 해본 네. 게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물론 이거 금융위원장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코로나19 그 극복 지원과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제 부채 이제 관리 방안에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금융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을 가져오겠다. 이게 전반적인 슬로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서민 금융 및 소비자 금융 보호를 강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추가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 얘기하면서 여기에 뭘 얘기했느냐면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조정을 하겠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제1금융권에서 전반적인 이제 부채를 우리가 그 대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 있거든요. 네. 제2금융권에서는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현재 제1금융권이 40%지만은 제2금융권은 60%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40%까지 낮추겠다. 이런 지금 의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장 내에 있는 이 수요자들 자체가 제2금융권조차도 외면을 당하게 되면은 사채 시장이나 일반 그 지하금융 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가계빚이 과도한데 그러니까 총량을 내세우면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어떤 최소한의 부작용을 동반하면서 회수하겠다는 말을 어렵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돈 걷어들일 텐데 우리가 가능한 최대한 그 노력을 해서 부작용을 줄여서 걷어들이겠다. 그렇습니다. 황 박사님 보시기에 6% 목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 해 동안, 최근 한 해, 1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약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걸 지금 6%대, 최대한, 그러니까 6%대니까 최대한 6.9%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약 3% 이상의 지금 감소분, 그러니까 증가율이 축소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실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지금 5대 은행의 경우 지금 만약에 6%대, 최대한 6.9% 정도로 가정을 해서 그러면 은행들이 어느 정도의 대출 여력이 남아 있느냐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3개월, 11, 12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3개월 동안 약 15조 원 내외 정도가 맥시멈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양이다.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한 4조 원 정도밖에
은행들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은행들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떤 종류의 대출이든지 사실 지금 대출 절벽은 거의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이제 바뀌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실수요자 대출이기는 하지만 차입자들의 그런 상환 능력을 추가적으로 더 감안을 해서 그 대출의 범위를 규모를 더 줄여버리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 실수요자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집단 대출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청약에서 집단 대출 받으시는 이런 분들은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 대출 규제는 1금융권, 은행권 대출뿐만이 아니라 2금융권 대출까지도 지금 다 조이는 쪽으로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수요자들이 앞서 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오히려 4금융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양받았던 걸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 조금 굉장히 그 미리 자금의 대체적인 자원, 자금을 마련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대구 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속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지난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까지입니까? 예, 지난달까지 벌써 미분양이 1000세대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주택 시장도 전반적으로 이게 대구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단지별로 이게 어떤 투자의 어떤 수익성이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가계 대출 부분을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면은 이런 미분양 사태가 또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 필요한 대출까지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작업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미분양, 그러니까 분양을 포기하는 사태,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갈 것이고 지역 경기에 바로 영향을 줄 것이고 불경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면 아주 안 좋은 신호가 될 텐데 금융당국 역시 그런 시뮬레이션 정도는 해봤을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 정도보다는 더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까? 일단 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은 실수요 대출인 건 분명합니다만 전세자금 대출이 그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같은 이런 주택자금 대출, 그다음에 집단 대출마저도 정부가 볼 때는 이런 자금들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그러한 유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사실인 측면이 없지는 않거든요. 일단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하게 되면 이 대출자가 이 자금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하면 결국은 집주인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집주인이 이 자금을 가지고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내지는 다른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세 자금이 전세 자금 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추가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유입조차도 차단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또 동시에 가계 부채를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목표를 설정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 대출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렇게 것 지금 같습니다. 판단하고 지금 하는 그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전세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집 한 채 겨우 이번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정말 평생 집 한 채 사는데 갑자기 이 꿈이 또 날아가게 생겼다는 분들도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진행 과정에서
뭐 정부는 이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문제는 이게 예를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겨우 한 채 분양받아서 평생의 꿈을 이루시는 분들과 혹은 약간은 이제 그런 투기적인 성격의 그런 자금 수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들이 집행이 될 때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진짜로 실수요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는 이런 상황들은 최소한 막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에 대한 그런 자금 공급 내지는 대출 수요를 이렇게 해서 만족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연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투기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계부채 억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진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을 방지해 주는 게 이게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 그래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 중지시켜야 된다. 비율을 줄여야 한다. 안 그러면 계속 가계부채가 올라가니까요. 이것도 물론 실제로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기고 심각한 얘기지만 이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 그다음에 생계 자금으로 대출이 늘어난 것도 상당 부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얘기가 거의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왜 이런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다시 말하면 자산 규모를 회수해서 돈을 좀 걷어들이겠다는 사인을 뭐 연내한다, 미룬다 이런 얘기들 많았고 금리 인상은 그보다 훨씬 더 뒤에 하겠다고 예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홍 박사님 그때는 좀 뒤로 가지 않을까 그쪽 반응도 그랬는데 네.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이미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8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일단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아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번 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죠. 아마 11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때 한국은행이 또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지금 0.75%거든요. 네. 이걸 1%까지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전망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연준, 미국 중앙은행이죠. 미국 연준도 보면 지금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사실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내년 12월 근처, 내년 하반기, 내년 연말 근처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던 것이 지금 시점이 굉장히 앞으로 당겨져 있거든요. 내년 7월, 8월이면 이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네. 지금 전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금리 상승의 속도가 내지는 계획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이렇게 빨라진다는 얘기는 테이퍼링, 다시 말해서 자산 매입을 줄이는 거,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산 매입 안 하겠다라는 이 테이퍼링도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연내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거의 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금리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렇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보다는 금리가 계속 오르겠구나,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예상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소상공인들이나 생계에 취약하신 분들이 빚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삶을 연장하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아무리 지금 가계빚을 줄여서 안정화를 꾀한다지만 이분들을 위한 금융대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인 내지는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채를 다 정부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부분 그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중에서 불가피하게 파산이나 이렇게 채무 불이행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신속하게 그런 파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제도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더 두텁게
강화하는 노력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인 네. 거잖아요.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소득 1분위 관련돼 가지고 한마디 더 네, 말씀드리면요. 그 지난번에 이게 보니까 1분위 계층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봤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 지금 소득 1분위 계층에서요. 165.1% 그리고 19년도에 148.5% 그리고 2020년도에는 191.2%로 소득 1분위 계층에서 이게 부채 부담률이요.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자산 10만 원 늘었을 때 부채는요 450만 원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토론 중에 못다 하신 말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1분씩 드리겠습니다. 황 박사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는 방향성에서 축소되는 방향성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많은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었죠. 한 번도 대규모 가격 하락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투자자분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가격 하락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래 절벽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호가는 높아지고 있지만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증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 전방위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겪게 되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러한 자산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정부가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개별 경제 주체가 이러한 자산 가격 하락에 미리 사전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우재 실장. 예. 뭐 지난해부터 어떤 확장 재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중의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들이 자산 시장으로 막 옮겨 다니면서 이게 일종의 이제 거품을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게 만드는데요. 이 자산 시장의 거품이 자칫 잘못하면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시고 또 정부에서는 이 자산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조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가시화되고 있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후유증 어떤 좋은 극복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마전은 마귀가 숨어있는 집이나 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미가 발전하여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거나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요즘 우리 사회가 마치 복마전인 듯 합니다. 비리로 언급되는 돈의 규모도 규모지만 언급되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가 요사스러운 인간들이 힘쓰는 그런 세상인 듯 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판인데 조상의 묘를 이장하거나 손바닥에 쓰인 글씨의 힘을 믿어보는 것도 서글프지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마전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런 요사스러운 인간들을 쫓아내는 힘은 법과 원칙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집행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 법과 원칙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